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바이스의 베리에이션이 SRAM의 동작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디바이스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테크놀로지 노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보았고, 테크놀로지 노드는 게이트 랭스와 완벽하게 같은 값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까지 같이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테크놀로지 노드는 계속해서 감소해 나가고 그에 맞춰서 SRAM 셀이 가지는 면적도 지속적으로 스케일링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현미경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테크놀로지 노드가 계속해서 스케일링 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셀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도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스케일링 되고 SRAM 셀이 스케일링 되면은 그만큼 같은 웨이퍼 면적 안에 더 많은 SRAM 셀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SRAM의 덴시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테크놀로지 노드가 감소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항상 모든 공학적 문제에는 좋은 측면이 있으면은 나쁜 측면도 같이 발생을 하죠. 디바이스가 스케일링 되면은, 즉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랭스가 스케일링 되면 될수록 소자 간의 편차 문제, 즉 디바이스의 베리에이션 문제는 점점 심해집니다. 이것은 SRAM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사실 로직 트랜지스터건 D램이던 플래시던 간에 모든 트랜지스터를 활용하는 반도체 칩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와 같이 우리가 SRAM 동작에 최적화된 소자를 설계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한 소자의 특성이 바로 이 까만색 선으로 표현된 동작 특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반도체 칩, SRAM 칩 안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제작된 트랜지스터가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즉 여러 가지 공정적인 이슈에 의해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편차를 보여주는 것이 회색 커브입니다. 즉 어떠한 트랜지스터는 이러한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떠한 트랜지스터는 이러한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의 트랜지스터가 편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편차가 SRAM 동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오른쪽과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태틱 노이즈 마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두 개의 인버터의 VTC 커브를 맞물려서 그리면은 다음과 같은 커브가 얻어졌고 그때 만들어지는 이 버터플라이 커브에서 가장 최대로 그릴 수 있는 사각형을 그리고 이때 대각선의 길이가 스태틱 노이즈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 모든 SRAM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가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면은 까만색과 같은 버터플라이 커브가 얻어지겠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트랜지스터가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트랜지스터로부터 얻어지는 버터플라이 커브를 오버레이해서 그려보면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회색 영역이 브로드하게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스태틱 노이즈 마진은 이상적인 경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러한 디바이스 편차가 너무 심해져 버리면은 왼쪽 아래처럼 스태틱 노이즈 마진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칩 안에는 수십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트랜지스터는 조금씩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발생하는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SRAM을 만들 때는 이렇게 모든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을 고려를 해서 스태틱 노이즈 마진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상적인 경우에서 얻어내었던 스태틱 노이즈 마진보다는 훨씬 작은 마진밖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점점 더 스케일링 될수록 이러한 디바이스 베리에이션 문제는 점점 더 큰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어떠한 원인들이 디바이스의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랜덤 도펀트 플럭추에이션이라고 불리는 문제입니다. 우선 왼쪽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면 테크놀로지 노드, 즉 소자의 사이즈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평균적으로 채널에 도핑되는 도펀트의 개수 역시 쭉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채널의 면적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같은 농도로 우리가 도핑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는 도펀트의 개수가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게이트 랭스가 마이크로미터 스케일 이상인 경우에는 주입되는 도펀트가 10의 4승, 10,000개 이상이었지만 점점 소자가 스케일링 될수록 이 수가 급감을 하며 현재처럼 테크놀로지 노드가 5나노, 3나노를 얘기하는 시점에는 채널의 도펀트의 개수가 10개 이하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 기초반도체 공정 수업 시간을 통해서 도펀트를 주입하기 위한 공정, 즉 임플란테이션 공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실리콘에 어떤 불순물을 넣어주는 임플란테이션 공정은 사실 매우 많은 랜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펀트들을 이온화시켜서 전기장을 걸어주어서 가속을 시키고 그렇게 이온화된 도펀트들을 마치 총을 쏘듯이 실리콘 격자 안에 쏘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입된 도펀트들은 실리콘 격자와 충돌을 하면서 우리가 타겟한 어느 깊이까지 도달한 다음에 멈추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실리콘 격자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랜덤성이 발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도펀트들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정확한 깊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포를 가지면서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한 분포가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보통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예를 들어서 게이트 랭스가 충분히 큰 경우에 도펀트가 어떤 트랜지스터에는 10의 4승계가 주입이 됐다면은 어떠한 트랜지스터는 100개 정도 적게, 어떤 트랜지스터는 100개 정도 많게 이렇게 주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공정이 바로 임플란테이션 공정입니다. 문제는 게이트 랭스가 스케일링 되면 스케일링 될수록 채널 면적이 작아지면서 그 안에 주입되는 도펀트의 개수가 극단적으로 적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케일링된 트랜지스터에서 만약에 도펀트의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씩만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소자의 특성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이러한 임플란테이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랜덤성이 예전같이 도펀트의 개수가 많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약간의 편차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소자 간에 큰 편차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도펀트의 개수가 극단적으로 적어진 상황에서는 단 한 개의 도펀트만이 빠지고 더해진다 하더라도 소자와 소자 사이에는 큰 편차를 만들게 됩니다. 왼쪽 아래쪽 그림처럼 현재의 스케일링된 디바이스에는 이러한 도펀트들이 그다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극단적으로 스케일된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에서의 도펀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스 드레인 영역 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도펀트들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 채널 도핑을 위해서 우리가 도펀트를 주입을 해줬는데 가운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도펀트 하나만이 주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이트 랭스 10나노, 이 길이가 10나노, 그리고 위스가 10나노, 이렇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 위스 방향으로 10나노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한 나노와이어라고 하면은 그 높이를 10나노라고 또 정의를 하고 나면요, 이렇게 10나노, 10나노, 10나노의 부피를 가지는 채널 안에 우리가 10의 18승으로 도핑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10의 18승이면 채널 도핑 농도로서는 꽤 높은 농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채널 볼륨 안에 도펀트가 몇 개 있는지 계산을 해보면, 즉 10나노, 10나노, 10나노 부피 안에 이 10의 18승이라는 것을 넣어서 곱해보면은 값이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요즘처럼 스케일링된 소자 안에는 도펀트가 한 개 있거나 없거나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도펀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 있는 도펀트가 소스 쪽에 가까이 있는지 드레인 쪽에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소자의 특성을 매우 크게 바꿀 수 있으며, 이러한 도펀트가 있는 트랜지스터 또는 운이 나쁘게 없는 트랜지스터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편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다시 요약하면 디바이스가 스케일링 되면 스케일링 될수록 실제로 주입되는 도펀트의 개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도펀트의 개수의 차이 혹은 분포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소자의 편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랜덤 도펀트 플럭추에이션 문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랜덤 도펀트 플럭추에이션 문제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VT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3포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 놓았고, 결과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스와 랭스, 즉 채널의 면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편차가 심각해진다 라는 것을 수식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게이트 랭스가 지금 X축에서 스케일링 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채널에 들어가는 도펀트의 개수 역시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게이트 랭스가 스케일링 되면은 지금 시그마 VTH, 즉 VTH의 3포 역시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랜덤 도펀트 플럭추에이션 문제는 게이트 랭스가 스케일링 되면 스케일링 될수록 점점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SNM에서의 스태틱 노이즈 마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랜덤 도펀트 플럭추에이션 문제는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그 대신 우리가 써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첫 번째는 이 채널 쪽에 도핑을 최대한 하지 않는, 즉 언더톱 채널을 사용을 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VT를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조금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제 이렇게 편차가 지금 회색 형태로 보여져 있지만 대부분의 트랜지스터는 사실은 우리가 원래 설계했던 이 특성에 거의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즉, 이 양옆에 있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트랜지스터들은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편차가 발생한 트랜지스터가 있는 영역만을 제거를 한다거나 혹은 그러한 트랜지스터만을 일부분 설계를 수정을 하여서 다시 이러한 편차를 모을 수 있는 테크닉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러한 극단에 있는 트랜지스터 때문에 만들어지는 SRAM 셀에 특별히 에러 컬렉션 코드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저장이 되고 읽혀질 수 있도록 후처리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는 라인 엣지 러프니스라는 공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서 어떠한 패턴을 형성할 때 이 측벽에 울퉁불퉁한 표면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라인 엣지 러프니스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라인 엣지 러프니스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왼쪽 아래쪽 그림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패턴이 형성되길 원하는 쪽에만 빛을 쪼여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빛이 다소 퍼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빛을 맞지 않기를 원하는 영역에도 일부분 빛이 쪼여질 수밖에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애칭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측벽도 일부분 손상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 빛을 맞게 되면은 이 영역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 확산에 의해서 양옆으로 조금씩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간 물질들이 마찬가지로 깎여나가길 원치 않는 영역에 데미지를 주어서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며 이 PR이라는 물질은 사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고분자 물질들이 덩어리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덩어리의 크기들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을 쪼여주고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이 남아있는 폴리머들의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 측벽에 이러한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들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패터닝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미경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약간의 울퉁불퉁한 미세한 표면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도 앞에서 논의했던 랜덤 폰트 플럭추에이션 문제와 마찬가지로 게이트 랭스가 충분히 긴 상황이라면 즉 1마이크로미터의 게이트 랭스를 가지고 있을 때 양옆의 측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나노미터 정도의 울퉁불퉁함이 발생한다 한들 이 정도의 울퉁불퉁함은 소자 간의 큰 편차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게이트 랭스가 스케일링 되어서 예를 들어서 50나노미터로 스케일링 되었다. 이때는 동일한 정도의 울퉁불퉁함이 발생하였을 때 소자 간에 아주 큰 편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즉 라인 엣지 러프니스 현상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문제는 게이트 랭스가 스케일링 되고 게이트 위스가 스케일링 되면서 즉 채널 면적이 스케일링 되면서 이러한 라인 엣지 러프니스 현상이 만들어내는 소자 간의 편차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트랜지스터의 위스의 스케일링에 따라서 발생하는 시그마 VTH 즉 VT의 산포가 라인 엣지 러프니스에 따라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위스가 매우 클 경우에는 라인 엣지 러프니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소자 간의 산포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자의 사이즈가 스케일링 되면 스케일링 될수록 라인 엣지 러프니스 때문에 발생하는 편차 문제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랜덤 폰트 플럭추에이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라인 엣지 러프니스 문제도 리소그래피 공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라인 엣지 러프니스 문제나 랜덤 폰트 플럭추에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그마 VTH 즉 소자 간의 편차 문제는 늘 존재를 하는 것이며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편차를 반영할 수 있는 소자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회로 설계를 하고 SRAM 설계를 하고 주변 회로를 설계를 해서 이러한 산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SRAM을 정상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노이즈 마진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은
이러한 디바이스의 베리에이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SRAM 셀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문제는 랜덤 텔레그래프 노이즈라고 불리는, 즉 RTN이라고 불리는 문제입니다. 이 RTN 문제도 마찬가지로 모든 전자 소자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SRAM 셀에서 혹은 트랜지스터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RTN 문제는 전류가 흐르는 모든 나노 소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RTN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왼쪽 그림처럼 게이트 인슐레이터에는 트랩이라는 것이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랩은 채널에 있는 전자가 잡힐 수도 있고 다시 트랩된 전자가 트랩에서 채널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즉 트랩의 전자가 채워지고 빠지고 하는 과정이 채널에 전류가 흐를 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트랩이 채널의 면적이 충분히 크다면, 즉 롱채널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트랩의 개수도 충분히 많이 있고 그러한 수많은 트랩의 전자가 빠져나가고 채워지면서 시간에 따라서 측정된 드레인 전류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즉 채워진 트랩과 빠져나간 트랩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드레인 전류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 최근처럼 극단적으로 채널 면적이 스케일링 되다 보면은 이 트랩의 개수도 극단적으로 스케일링 됩니다. 따라서 어떤 트랜지스터에는 트랩이 한 개 존재할 수 있고 어떤 트랜지스터에는 트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트랩이 한 개 존재했을 때 이렇게 채널에 흐르던 전자 중에 하나가 트랩이 되거나 혹은 트랩에서 빠져나가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황만을 놓고 보면은 큰 드레인 커런트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왼쪽 아래쪽 그래프처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 혹은 VT를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즉 트랩이 채워졌을 때와 채워지지 않을 때를 랜덤하게 스위칭하는 형태로 드레인 커런트가 위아래로 스위칭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랜덤 텔레그래프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RTN 특성은 전류가 흐르는 모든 소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트랜지스터 뿐만 아니라 P램, M램, R램과 같은 차세대 메모리에서 트랜지스터와 전혀 동작 원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RTN 특성이 시간에 따라서 랜덤하게 VTH를 바꾸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것 역시 SRAM에서의 스태틱 노이즈 마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RTN이 만들어내는 델타 VTH가 소자를 우리가 cumulative probability, 즉 다수의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쭉 데이터를 모아서 델타 VTH를 0%부터 100%까지 누적하여서 플롯한 그래프입니다. 채널의 면적이 큰 경우에 대부분의 셀이 비슷한 정도의 분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0부터 대략 10mV 이내의 델타 VTH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채널의 면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RTN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델타 VT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즉 극단적으로 이 끝에 있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70mV까지도 VTH가 바뀌는 경우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금 이야기하였듯이 채널의 면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트랩의 개수도 적어지고 이 트랩의 개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트랩의 전자가 채워진 상태와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극명하게 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편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뜻하게 됩니다. 사실 이 RTN 문제는 앞에 두 문제보다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문제는 그냥 물리적으로 딱 고정된 상태인데 이 RTN이라는 현상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성이 바뀝니다. 정말로 랜덤하죠. 실제로 이 RTN 특성을 활용해서 랜덤 넘버, 즉 난수 발생에도 활용을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현상까지도 고려한 모델을 만들어서 회로를 설계하고 메모리 셀을 설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태틱 노이즈 마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디바이스 간의 산포, 즉 디바이스 베리어빌리티를 만드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사실은 SRAM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트랜지스터가 스케일링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스케일링된 트랜지스터에서 발생하는 공통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다른 로직 트랜지스터나 D램,
플래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되고, 그런 메모리 셀에서도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디바이스가 스케일링 되면 스케일링 될수록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자 발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입니다.